그리고 이 관세를 무기처럼 활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맥킨리는 제25대 미국 대통령으로 하원 의원이었던 1890년 맥킨리 관세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당시 수입품 평균 관세율을 약 50%로 올린 역대급 고관세 법안이었는데요. 야.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은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외국 상품의 평균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내 철강, 주석, 방직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자는 건데요. 외국 상품이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국산품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국내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건데요. 그런데 이 맥킨리의 정책이 어딘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분의 이름이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랑 비슷해서. 맞습니다. 바로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원님, 그러면 트럼프가 맥킨리를 따라한 건가요? 근데 평소에 트럼프가 이 맥킨리 관세의 왕을 존경한다고 자주 발언도 했었고요. 관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싶다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을 공부해보세요. 교수님, 맥킨리 관세법 제정 후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이 맥킨리 관세법 제정 이후 미국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일지 표를 확인해 볼까요? 많이 끌어올렸어. 효과가 있었네. 와, 완전 이렇게 됐네. 잘하네, 잘하네. 완전 따라잡았네요. 평준화가 됐네. 영국은 1870년에 비해 1913년을 보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반면 미국은 1913년 영국을 곧 따라잡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철강, 유리, 방직 같은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맥킨리 관세법은 과연 성공적인 정책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글쎄요, 그래도 GDP가 저렇게 저걸 그냥 봤을 올라가는데요? 때 그래프상으로서는 성공적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맥킨리 관세법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했지만 유럽 각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산품 수출길이 막혀 농민과 농업 지역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보복을 보복 관세. 통해서? 진짜 가만히 있을 지금이랑 리가 진짜 없죠. 똑같네. 똑같네. 지금 미국 중국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역사를 배워야 되나 봐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또 수입 상품도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자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싫어하겠죠.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맥킨리는 고관세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와,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만평이 있는데요. 만평의 글을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는 모든 병에 하나의 약만 처방한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네, 이 만평은 미국 풍자 잡지에 실린 것으로 불황, 실업 등 서로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맥킨리가 하나같이 관세라는 똑같은 약만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거면 다 해결될 모든 거야. 거다 잘. 너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관세만 매기면 돼, 이거네요. 당시 미국 정치에서는 관세가 마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겼던 현실을 풍자한 겁니다. 와, 소름 돋는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894년 맥킨리 관세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다시 경제가 어려워지자 고관세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929년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가 닥친 건데요. 뭘까요? 대공황. 네,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해 10월 24일 뉴욕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주식을 한꺼번에 팔기 시작했고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미국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철강 생산은 80% 감소, 자동차 판매는 95%나 줄었고 13만 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업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1930년 미국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극단적 보호무역의 결정판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입니다. 이건 또 뭐야?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란 국회의원 윌리스 홀리와 리드 스무트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미국이 수입하던 물건의 관세를 대폭 올리는 거였습니다. 또 돌아왔구나. 아니, 저분들도 요즘 신문에 이름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관세 인상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법안은 설탕, 신발, 목재, 시멘트, 벽돌, 양모, 가죽과 같은 널리 사용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무트는 이번 법안이 6억 3,045만 3,280달러의 관세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계산했다. 이건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보도된 기사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 관세 정책을 통해 지금 돈으로 약 16조 8,960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새로만? 아니, 관세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요? 와, 엄청나다. 저때 당시에. 네, 대공황을 극복하려 했던 건데요. 이에 법이 발표된 이후 1931년 평균 관세율이 53%, 1932년엔 무려 59.1%까지 치솟게 됩니다. 진짜 높다. 근데 교수님 그럼 강력한 이런 관세법 발표에 다른 네.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 그때도 보복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보복하겠지 또. 격분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이례적인 규모의 무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만평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스매시를 매겼는데 다시 되받아 돌아왔어. 부메랑이네. 똑같네. 결국 미국이 자신이 던진 관세에 스스로 맞게 된 상황을 풍자한 만평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이 30% 관세를 인상했고요. 독일은 물론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던 영국도 평균 관세율을 1930년 10% 내외에서 1932년 25%까지 올렸습니다. 진짜 똑같네. 하지만 문제는 관세 인상이 미국산 수입품에 그치지 않았던 건데요. 프랑스는 미국에 수출되는 밀의 200%, 독일은 쌀과 보리의 300%의 고관세를 매겼습니다. 관세 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네요. 네, 정확한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보복 관세를 퍼붓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못 버티죠 저거 자기. 저 자기네들은 못 300% 버티지. 어떻게 버텨요? 네, 기업들은 수출기를 잃었고 농민들도 판로가 막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고 사람들을 해고했어요. 고관세 정책은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 각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세계 무역 규모는 무려 66%나 감소했고 전 세계 경제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무트-홀리법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재앙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 관세 정책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큰 거네요. 맞습니다. 문재현 세무사님, 네. 근데 미국은 언제부터 이런 고관세 정책을 벌인 거예요?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국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고관세 대신에 자유무역, 대표적으로 가트라는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세계 무역을 자유무역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같은 산업에서 전 세계가 미국 제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에 가트가 WTO로 확대되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특히 지식재산권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무역의 기본 규범이 1995년에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약 100년 만에 다시 한번 고관세 보호무역이라는 칼을 뽑아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맞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185개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5%의 높은 관세를 맞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모니터를 100만 원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은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거의 0%라 현지 소비자는 100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25%로 오르면서 세금 25만 원이 붙어 최종 가격은 125만 원 이상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제품이 비싸지고 미국산이나 대체품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인데 이 수출은 줄고 해외 점유율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호 관세는 2024년 기준 미국과 무역 적자가 큰 나라에 집중적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문재환 sem사님, 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 이 책정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단 미국 무역대표부 250명이 전 세계 수입품 관세율을 단순 계산법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한 경제학자는 AI가 만든 정책 같다고 허술하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때 진짜 주가 폭락하고 뭐 증시가 난리가 나고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지금 이런 고관세 정책들이 지금 다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걸 왜 또 꺼내 들은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고관세가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관세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1세의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그는 고관세를 주장하며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1987년 41세의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고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이것을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 정답? 주원 씨?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신문 광고를 냈던 것 같아요. 주원 씨 정답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했다고요? 오, 신기하다. 과연 어떤 내용의 광고였는지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본을 비롯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부유한 이들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위대한 나라가 조롱당하게 놔두지 맙시다. 미국인으로서는 되게 좋겠는데요. 그렇죠. 세금이 없대는데 미국인이면? 그렇죠. 관세로 그냥 세금을 막아주겠다는 오. 건데. 맞습니다. 지금 주장과도 별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비슷한데요? 그렇죠. 1980년대 미국은 동맹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봤고요. 특히 일본산 자동차, 전자 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정부의 자유무역과 동맹 중심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신문 광고에서 미국이 무역에서 타국에 이용당한다며 일본 등 동맹국에도 공정한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와, 이분 일관적이시네. 그러니까. 몇십 년간. 당시 트럼프는 뉴욕 시장이나 상원 의원 등 정치 진출이 거론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이 광고는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었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역사가 있네. 사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철학의 뿌리는 바로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맥킨리 집권기가 포함된 1870년부터 1913년까지를 미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미국 경제사에서 길디드 에이지, 즉 도금 시대로 부르며 이 시기 미국 GDP가 연평균 약 5% 성장하고 이 철강,
철도, 제조업 등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정확하신데요. 영광의 순간. 당시 연방 정부는 소득세 없이 관세 수입에 의존했으며 실제로 관세가 주요 재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미국인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일단 전문가들은 과거 맥키니 관세법 이후 미국의 성장은 관세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민자 유입, 천연 자원 개발, 서부 개척, 기술 혁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그때는 현대 경제 구조와는 구조가 매우 다르며 당시 관세 정책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저건 옛날에나 얘기지 지금은 상품 하나가 온전히 자기네들 제품을 만드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거는 옛날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게다가 이 전 세계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해 사실상 보호무역이라는 카드를 꺼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거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